자, 코릴레이션 펑션, 지난 시간에 구했던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을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그 코릴레이션 펑션의 함수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도가 정확히 이제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에서 t가 0인 그런 케이스를 의미하고요. t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게 그냥 감마분의 kBT 뭐 C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K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이걸 이제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그럼 얘 그냥 이제 포멀하게 이렇게 써보면 비차원 모멘텀 공간에서 자, 요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럼 이 모양을 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얘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아이소트로픽하겠죠. 무슨 얘기냐?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얘기는 이 코릴레이션 펑션이 방향에는 의존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에만 의존할 거예요. 아이소트로픽하니까. 이 적분 형태가 아이소트로픽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만의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걸 이제 적분을 직접 해도 되지만, 적분을 직접 하기 전에 내가 그 R 자리에다가 벡터 R이 있는데, 이게 이제 D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D차원 공간에 내가 여기 이제 R, 이제 요점에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찾고 싶어요. 즉, 원점에 있는 스핀과 여기에 떨어져 있는 그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고 싶은데, 내가 B를 곱해서, 그 B를 곱한다는 얘기는 R 벡터가 뭐 B가 만약 1보다 컸으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으면 더 작은 게 되는 거고, 이 두 위치에서의 코릴레이션 펑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뭐 좀 더 써보면 익스포넨셜 자 I 그 B가 R에 곱해져 있는데 내가 그걸 K에 곱해서 이렇게 내적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두 개 벡터에 내적을 할 때 B라는 스칼라 값을 R에도 곱해도 되지만 K에도 곱해도 되잖아요. 자,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가 적분 변수를 바꿔볼게요. 적분 변수를 BK를 K'이라고 하는 적분 변수로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을 해보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이 적분 변수가 K'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에 마이너스 B승이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렇죠? K는 B분의 K'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K제곱이 있는데 K제곱은 여기서 K'제곱 나누기 B제곱이니까 여기 더하기 2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원래 여기 써놨던 이 적분식에서 K를 K'로만 바꾼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그냥 나머지 식을 한 번 더 써도 되지만 그냥 더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코릴레이션 펑션이 저렇게 생겼으면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 배 차이 난 그 두 개의 코릴레이션 펑션들 사이에는 내가 배율을 확대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주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전에 아이소트로픽하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BR인 그런 코릴레이션 펑션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지점의
코릴레이션 펑션에는 이런 관계가 있고, 이걸 이제 뒤집으면은 뭐가 돼? B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식은 임의의 B에 대해서 다 성립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B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B는 1 나누기 R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R에 D 빼기 2 곱하기 G1 되고, G1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을 때 코릴레이션 펑션과 그 값이 뭔가 있겠죠? 그 값이 있을 테니까 그게는 이제 상수일 거고, 얘가 상수니까 얘는 거리가 R에 D 빼기 1승으로 줄어든다. 거리에 의존하긴 하는데, 코릴레이션 펑션에 의존하는데 거리에 몇 승 이렇게 의존을 하네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의존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함수를 파워로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워로는 뭐에 몇 승 이렇게 의존한 그때 이제 파워로라고 얘기하고, 이 파워로를 따를 때 우리가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스케일 인베리언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케일 인베리언스. 스케일 인베리언스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양을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거리를 측정을 할 때, 거리를 잴 때 내가 뭐 미터 단위로도 잴 수 있고, 아니면 밀리미터 단위로도 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킬로미터 단위로 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래 미터 단위로 재던 거를 킬로미터 단위로 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라고 하는 숫자가 1000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거리가 R일 때의 코릴레이션 펑션과 거리가 BR일 때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비교하는 건 뭐냐면, 거리를 재는 단위를 바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리가 1000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뭐냐면,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단위를 바꿨더니 어떤 상수배만큼 곱해졌네? 이건 뭐예요? 거리의 단위를 바꾸는 게 어떤 효과를 내주는 거야? 코릴레이션 펑션을 재는 단위를 바꾼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수배가 되잖아요. 거리가 상수배가 됐어요. 내가 거리의 단위를 바꿨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코릴레이션 펑션이 상수배만큼 됐네요. 이것도 그럼 코릴레이션 펑션을 재는 단위가 바뀐 것처럼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스케일 인베런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단위와 코릴레이션 펑션의 재는 단위만 바꿔주면 원래 함수랑 똑같아진다 이거야. 그런 걸 스케일 인베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울로가 나온다 그러면 스케일 인베런스가 있는데, 거리를 어떤 미터 단위로 재던 뭐 킬로미터 단위로 재던 그 물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그걸 나타내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스케일 인베런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제 주의 깊은 학생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의 아규먼트는 차원이 2보다 클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G1이라고 하는 이 상수를 썼잖아요. 이 상수가 만약에 무한되면, 이게 유한해야만 이 말이 성립하는 건데, 이게 유한하지 않고 무한되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말짱 다 꽝인 거죠. 0은 0이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니면 무한대는 무한대다. 거기서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유한해지는 거는 차원이 2보다 클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좀 더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는 민필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높을 때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충분히 크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차원이 1차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 형태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코릴레이션 펑션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선 파울로를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하나 더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이 R에 마이너스 D 빼기 E 더하기 이제 이런 파워로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그때 이 코릴레이션 펑션의 거리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R에 마이너스 에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마이너스 D 빼기 2를 붙여서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민필드 이론에서 코릴레이션 펑션 익스포넌트는 0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걸 계산한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이제 t가 0이 아니고, 따라서 코릴레이션 랭스 이거 역수도 0이 아닌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첫 번째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계산을 이건 제가 다 하지 않고 그냥 코릴레이션 펑션이 대략 어떤 모양으로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k 제곱 더하기 코릴레이션 랭스 인버스의 제곱.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이 지수함수 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R 벡터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간, D차원 공간에 이제 여기 R 벡터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모든 K 벡터에 대해서 적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K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K 벡터. 근데 이 적분하는 걸 보니까 이 적분함수는 이제 D차원 공간에서의 K 벡터를 이제 다 더하는데, 그렇죠? 다 더하는데 적분되는 걸 봤더니 K 벡터의 크기에 의존을 하고요. K 벡터의 크기에 의존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이제 K 벡터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네요. 방향도 중요한데 모든 방향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K 벡터가 그 R 벡터하고 이루는 사이각도 세타만 중요하겠네요. 세타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3차원 문제다라고 하면 3차원 문제면 이제 내가 여기 x축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가 y축이고 r 방향을 여기를 이제 내가 z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적분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보시면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폴라 코오디네이트. 자, 여기 이 적분되는 애를 보면은 k제곱 더하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익스포넨셜 i k r 코사인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k에 대해서 적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k의 절대값에 대해서 적분하고 k의 절대값에 대해서 0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요. 그 방향. 세타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타에 대한 적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k, d,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적분을 해야 돼요? 각도. 그 다음에 뭘 적분을 해야 되냐면 이 k 벡터가 z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주상에 있는 모든 k 벡터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원주상에 있는 애들. 걔네 근데 그럼 얘네들은 요 빨간 원주는 뭡니까? 빨간 원주는 뭐냐면은 요 반지름이 k 사인 세타인 1이잖아요. 반지름 k 세타인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저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은 근데 그 모든 애들에 대해서는 적분 함수가 똑같은 거니까 단순하게 여기다 뭘 곱하면 되는 거냐면은 저 빨간색 도형
3차원이라고 하면 원의 둘레 길이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3차원이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D차원으로 확장하는 건 이제 쉬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지름이 K 사인 세타 D 빼기 2승 인 지금 3차원에서 출발했으니까 1차원 원이 됐잖아요. 반지름이 K 사인 세타. 1차원의 K 사인 세타 곱하기 2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지름에다가 이 차원을 확장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S D 빼기 2라고 쓰고 자, 이것의 얘는 뭐냐면은 반지름 1인 9의 표면적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9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하이퍼스피어라고 부르고 하이퍼스피어라고 부르고요. 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는 각각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서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렵죠?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차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3차원일 때에는 K 사인 세타 곱하기 2파이. 여러분 3차원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적분을 다 제대로 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여기 보시면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세타에 대한 적분 한눈에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지수함수 위에 막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고 이런 거 적분하면 뭐 베셀 펑션이 나온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수기 물리 때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적분 생각하지 말고 아주 러프하게 K에 대한 적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K에 대한 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K는 이 K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자, 실수, 벡터가 아니라 실수야.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시간에 저런 좀 복잡해 보이는 적분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칸토 적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K 벡터의 절대값이 마치 이제 복소수처럼 확장을 하는 거예요. 복소수처럼 확장을 하면은 이 적분이 K에 대한 적분으로 보면 이 적분 함수는 폴이 있네요. K가 언제 K제곱이 그 사이 마이너스 2제곱과 더해서 0이 될 때 심플 폴이 생기잖아요. 심플 폴이 언제 생기느냐? I 그 사이 인버스 아니면 마이너스 I 그 사이 인버스. 그래서 원래 적분은 이렇게 하는 적분인데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내가 전체로 다 적분을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 이 적분 칸투어를 위로 돌린다던가 아니면 얘를 적분 칸투어를 아래로 돌린다던가 해서 칸투어 인티그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칸투어 인티그럴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칸투어가 이제 위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K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그게 답이 될 거고 K 자리에다 요걸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나머지 다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얘는 대략 그래놓고 또 세타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여기 이 레지듀 계산을 하면 K 자리에 I 그 사이 인버스를 대입하면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R 나누기 그 사이. 세타 적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거리에 대해서 디케이를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파울로 디케이를 했는데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면 아마도 얘는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할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전형적으로 스케일 인베런스가 없는 함수죠. 이 지수 함수는 거리가
저희 거리가 이 지수함수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이제 스위치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코릴레이션이 살아있는 거고, 요 값이 1보다 크면은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R이라고 하는 것이 요 숫자만큼보다 작을 때는 코릴레이션이 살아있고, 그거보다 크면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름 아닌 코릴레이션 랭스가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코릴레이션이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가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러요. 그 코릴레이션 랭스는 이것의 이제 온도 의존성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부터 코릴레이션 랭스 익스포넌트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리얼 솔루션을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정확히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리얼 스페이스에서 계산하는 거로 나와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좀 계산식이 복잡해서 이거를 모든 스텝 바이 스텝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들이시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펑션이 헬무츠 평미분 방정식의 그린 펑션이 된다고 했죠. 델타 펑션이 있을 때의 평균 방정식의 솔루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려면 D차원에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도 이제 이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이 D차원 공간에서 라플라시안의 모양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D 빼기 1.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학부 때 수리물리에서 뭐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얘기 일반적인 차원으로 금방 확장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D차원에서의 거리 의존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앵글러 그 각도에 의존하는 데리버티브, 뭐 3차원이다 그러면 세타의 적분, 미분, 그다음에 파이에 대한 미분이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고, 여기까지가 라플라시안이에요. 그다음 여기 있고, 여기 이제 G인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얘는 방향 의존성은 없고 거리 의존성만 있어요. 거리 의존성만 있으니까 이 앵글러 파트, 사실 이 파트가 이제 복잡한 컨트리뷰션을 주는데, 자, 다행히 얘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은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이 있는데, 델타 펑션 0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이 미분 방정, 편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R이 0이 아닐 때 풀겠다. R이 0이 아니면 델타 펑션 값은 0이니까 그냥 0이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해주면은 이 미분을 여기에다 작동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다 작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면은, 자, 얘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변수 변환할 건데요. 어떤 내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할게. 얘는 코릴레이션 랭스분의 R. R라는 얘는 이제 차원이 없어요. 무차원 변수야. 무차원 변수를 도입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편하게 좀 더 간편하게 이제 다룰 수 있고, 이제 이 GR이라고 했는데, GR이 코릴레이션 랭스의 몇 배가 될 때의 코릴레이션 펑션의 값을 내가 G
이렇게 할게요. 참 차원이 없는 변수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차원이 없는 변수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 필기체 G로 쓴 저 로의 함수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뀌고요. 얘는 G 더블 프라임 자, 혹시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노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아마 마이너스가 맞을 겁니다. 얘는 여기서 온 거고, 요 두 개는 요 미분에서 온 거예요. 에서 온 거고. 자,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는 그 편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상미분 방정식이고, 지금 화면이 잘려서 보입니까? 지금 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계속 그랬나? 앞에는 그래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옆에 스크린으로 넘어온 그 부분, 녹화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자, 안 보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이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뭐 어때야 되냐면 일단 딱 쳐다봐서 이거 내가 아는 거냐 아는 거냐, 손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딱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매스메티카로 갈까? 아니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수리물리 시간에 이런 거 혹시 배웠나?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수리물리 시간에. 그래서 수리물리 책을 딱 꺼내놓고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제일 비스무리해 보이는 그 파트를 딱 찾아서 책을 열심히 넘겨서 그 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파트를 찾아내는 건데 얘는 그 족보에 있는 애예요. 얘는 베셀 방정식의 변형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아스 책을 베셀 함수 나오는 그 파트에 보시면 이런 꼴로 생긴 제가 이런 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구하는 함수의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인데 한 번 미분 아래 여기 R이 있죠. 그래서 이게 미분 오퍼레이터 요 오퍼레이터의 디멘전이 똑같은 거예요.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나눠줬다.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죠. R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서 베셀 펑션이 솔루션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베셀 펑션이니까 교과서에 이 모양을 딱 찾아서 답을 적으면 이제 답이 적혀지고요. 답을 적을 수가 있고 모든 이계 미분 방정식의 해는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베셀 펑션이 아니고 좀 베셀 펑션의 변형된 꼴이어서 솔루션이 좀 복잡해 보여요. 자, 두 개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냥 베셀 펑션도 아니고 소위 modified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로 솔루션이 주어져요. modified 베셀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베셀 펑션 속에 들어가는 함수 인자가 복소수로 들어갈 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i는 뭐고 k는 뭐냐? 이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위키피디아나 매스메티카 홈페이지에 보면 modified 베셀 펑션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얘는 이제 0이에요. 얘는 왜 0이냐면은 modified 베셀 펑션 중에 i 두 개가 있는데 first kind i를 first kind라고 하는데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적으로 발산해요. exponential
지수적으로 발산하는데, 그럼 거리가 무한대로 가면서 코릴레이션 펑션이 발산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알파1은 아이덴티컬하게 0이 되어야 해요.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게 이제 두 번째 modified Bessel function of second kind만 이제 답이 되는데, 얘는 어떤 성질을 갖는 함수냐면은 knx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x가 작을 때, x가 클 때 각각 x가 클 때는 지수적으로 감소하고요. x가 매우 작을 때에는 얘는 제가 이건 수리물리 시간도 아닌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나중에 계속 이 그린 펑션의 모양이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자세히 미리 여기서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러면 이제 x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아주 클 때인데 그때는 진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구나. 앞에 프리에 트랜스폼을 중간쯤 하다 얻은 그 결론과 유사하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남았네. 요거 얘를 계산해야 되냐. 요 상수. 보통은 여기에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할 때 정확히 계산하는 거 원리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비례한다. 상수별 정도는 좀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케이스에는 심지어 저 상수도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계산 안 하고 설명 말로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D차원 공간에서 GR이 어떻게 생겼으리라 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함수꼴을. 근데 다 찾은 게 아니라 얼마에 비례한다. 거기에 그렇게 찾았고 그 상수를 어떻게 비례 상수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내가 그 그린 펑션을 이제 여기 원래 미분 방정식이 있네요. 이 미분 방정식을 여기 미분 방정식 있잖아요. 이 미분 방정식을 적분을 해봐 한번. 이 반지름이 입실론인 9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미분 방정식을 D 근데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이 영역을 적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적분하면 상수네요. 원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델타 펑션 때문에 감마분의 KBT 그렇게 되죠. 우변을 적분하면 우변 적분하면 여기 상수에 그린 펑션이 있는데 그린 펑션을 0으로 가는 부피가 0으로 가는 그 영역에서 다 총 적분한다. 그럼 얘는 0이 되겠네요. 0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플라시안을 적분한다. 공간 적분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이버전스 theorem 때문에 걔는 그레디언트를 표면에서 서피스 적분하면 된다. 이게 다이버전스 theorem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에 이 G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표면에서 표면적 그걸 이제 그 표면적으로 곱해서 입실론을 0으로 극한을 보내면 돼요. 그럼 앞에 이것의 적분은 0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적분은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유한한 상수가 되고 그 상수값을 여기 상수값과 매칭을 시켜주면 바로 이 값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찾아주면 그래서 정확히 이제 찾아줄 수 있고 스토리가 길죠, 그렇죠? 네, 누군가는 한번 이걸 계산을 해서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이 책에 이렇게 결과가 적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엄청 여러 번 틀려가면서 다 찾았고, 이 결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감마분의 KBT.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소스 텀의 비례 함수니까 이 앞에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D에 그다음에 이런 프리팩터가 이게 정확한 꼴이에요. 정확한 꼴이고, 그래서 얘를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니까 이게 그럼 거리가 짧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베셀 펑션에 자, 이게 되고요. 이게 언제냐? 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아주 작을 때. 그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작다. 그럼 이제 얘는 이런 영역을 크리티컬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거리가 작을 때는 나는 이제 크리티컬 스테이트에 있는 것처럼 얘가 생각하는 거야, 스핀들이. 이때는 어떤 뭘 따르냐? 파워로를 따른다. 거리에 몇 승 떨어지잖아요. 반면에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감마분의 KBT 자, 이렇게 되고 이건 앞에랑 거의 비슷하죠? 앞에랑 거의 비슷해. 거리에 D-2승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익스포넨셜 컷업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언제냐? 코릴레이션 펑션보다 충분히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클 때 얘는 이제 이 영역을 오프 크리티컬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때는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고 아니면은 이건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렁케이티드 파월로라고 불러요. 트렁케이티드 파월로.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시험으로 코릴레이션 펑션을 측정을 했다. 어떤 뭐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럼 거리의 함수로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의 그림을 그리면 로그 스케일, 로그로 플랫을 하면 이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일 때는 이게 직선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직선. 이게 이제 T가 TC일 때. 저기 R에 마이너스 몇 승. 그러니까 이제 로그를 취하면 로그 G는 로그 R의 상수배 이렇게 되잖아요. 직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코릴레이션 이제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아니어서 코릴레이션 랭스가 유한해. 그럼 이제 두 영역이 나뉘겠죠. 어떤 영역이 나뉘냐면은 어떤 내가 지금 온도가 유한해서 TC가 아니어서 코릴레이션 랭스가 이제 이 정도가 되는 로그를 써야겠네요. 자, 이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트렁케이티드 파월로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파월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 지수함수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팍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트렁케이티드란 말의 의미예요. 온도가 코릴레이션 랭스가 더 작아지면 더 일찍 떨어지고 온도가 크리티컬 온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가 오랫동안 가다가 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파월로
를 따르다가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런 거고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훨씬 더 쉬워요. 프리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실험으로 측정할 때는 주로 이제 K 스페이스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G K를 측정하면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K 제곱 더하기 크사 인버스 제곱 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K가 K-2. 네, T가 TC인 거고, 네, TC가 아닐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울로를 따르다가 이렇게 K가 그보다 작으면 이제 세츄레이션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 보시면 K가 크면 이제 이게 무시가 돼서 K 제곱분의 1이 되지만 K가 작으면 어떻게 이제 이게 무시가 돼서 컨스탄트가 되잖아. 그래서 K가 코릴레이션 렌스 인버스가 되는 그 작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코릴레이션 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제 그것의 경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적절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을 한 거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이제 후계 트랜스폼에서 K-스페이스에서 실험할 때는 네. 이제 언제 컨스턴트 해주는 건가요? 이제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로그 코릴레이션 랭스였는데 네. K에서는 이게 언제가 되는 건가요? 언제라는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세츄레이션과 이제 리니어이션 지점이 나뉘는 때가 네. 네,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언제인가요? 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설명이 좀 자, 이게 상수는 다 때려치고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상수는 뭐 C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K 스페이스에서 스트럭처 팩터를 이제 실험 데이터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함수는 이것도 이제 로그를 그리는 게 이제 편리한데요. 로그 스케일로. 자, K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시다. K가 아주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까 아까 R이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눴듯이 해도 K가 코릴레이션 랭스의 인버스보다 아주 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K제곱분의 C로 근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코릴레이션 랭스의 인버스보다 아주 작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제곱이 무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C 코릴레이션 랭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K에 따라서 어떤 경계점이 생기는 거네요. K에 따라서 경계점이 생겨서 K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로그 코릴레이션 랭스의 인버스가 되는 거고요. K가 그보다 작으면 왼쪽이면 상수자 상수 컨스탄트 K의 의존성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그보다 아주 크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로그를 취하면은 상수 빼기 2배의 로그 K가 되는 거니까 로그 플러스를 하면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 그래서 이게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고 이렇게 뭐 이제 이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온도를 바꿨어요. 온도를 바꿔서 코릴레이션 랭스가 더 증가했다고 칩시다. 코릴레이션 랭스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코릴레이션 랭스가 증가했어. 왼쪽으로. 응?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경계가 여기로 바뀌는 거네요. 그럼 그때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더 접근을 하면은 이 직선을 훨씬 더 오래 쫓아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휘어지겠네.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고 코릴레이션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훨씬 더 멀어졌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렇게 파울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꺾이는 점을 찾아주면 그 꺾이는 점이 뭐가 되냐면 코릴레이션 랭스의 인버스가 된다. 되는 거죠. 혹시 이거 질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쭉 해서 이런 뭐가 로그로 그렸을 때 직선으로 가다가 세츄레이션이 된다. 그럼 이 세츄레이션 된 영역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오프 크리티컬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파울로를 따른 여기가 이제 크리티컬 다이내믹스를 크리티컬 코릴레이션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점점 접근하면서 그 이제 크리티컬 영역으로 이게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K하고 거리는 항상 서로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K, 그 R 값은 점점 영역이 멀리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경계점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R에서는 경계점이 점점 이쪽으로 가는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가면서 이쪽으로 하지만